안녕하세요. 교육 철학 및 교육사 강의를 맡은 강영순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신인문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인문주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중엽부터 유럽이 근대사회로 진입하도록 힘을 실어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페스탈로치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미국이 영국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1789년부터 1974년까지 프랑스에서 신권왕정 통치를 반대한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이는 모두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에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일련의 사회, 경제 구조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체제와 달리 노동 문제, 사회 문제 등 여러 방면으로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사상은 이미 철학적으로 합리주의와 계몽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일어난 변화는 정치적으로 프랑스, 미국 등 국가들에서 민주적 정치 제도가 새롭게 확립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성공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근대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 상황이 발전하여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유럽 사회 전반에는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낭만주의 문화가 대두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인문주의 싹은 18세기의 이성주의, 주지주의, 합리주의, 실리주의 계몽 사상을 잘못 받아들인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주로 독일 문학에서 낭만주의를 지향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비판은 주로 계몽 사상에서 제시된 지, 정, 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서 생겨난 문제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에 치우치면 주지주의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성이 의지보다 우선이라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정에 치우치면 감정을 지성보다 우위에 두는 주정주의가 되고 의에 치우치면 인간의 의지를 지성보다 우위에 둔 주의주의가 됩니다. 17세기 실학주의는 실리주의로 변색하고 18세기 계몽주의는 이성지상주의로 변해갔습니다. 신인문주의는 지나치게 이성만 강조하는 것으로 계몽 사상이 와전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라면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바탕으로 전개한 운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신인문주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인문주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구인문주의는 인간을 중세적인 교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고 완전한 인간으로 교육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신인문주의는 고대 문화의 형식적 모방에 그쳤던 구인문주의의 잘못됨을 비판하고 그리스의 고전 속에 담긴 내용에서 정신과 사상을 본받을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즉, 구인문주의는 그리스 문화를 맹목적으로 계승하고 재생하였다면 신인문주의는 문학과 사상, 인간관, 세계관을 부활시켜 실질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현실성 있는 고전을 부흥시키는 운동이었습니다. 계몽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과 실용 위주의 교육을 주장한 박애주의자들의 교육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신인문주의는 그리스 고전에 기반을 둔 도야 이념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본질적으로 탐구하고
결과를 인간의 도야에 유용하게 하는 이념을 신인문주의라고 보았습니다. 독일의 괴테가 1795년에 지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는 인간의 자기도야 과정을 하나의 유기체적 발달사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829년에 저술한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에서는 개인적 도야와 사회적 요소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낭만주의 문학은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상과 세계관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상은 민요, 신화, 동화, 시가 순수한 예술로 새롭게 창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개성적인 민중을 표현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신인문주의는 인간도야 이념을 근간으로 개별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진정한 인간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신인문주의 교육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인문주의 교육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페스탈로치의 전인 교육은 인간의 평등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내면적 힘을 조화롭게 개발함으로써 도덕적 상태의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인간을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능적으로 참여하는 수단적 존재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헤르바르트의 교육 방법론은 단순하게 지식을 가르친다거나 기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 품성의 도야의 교육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지식 위주 또는 암기 위주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헤르바르트가 주장하였던 교육적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프레벨은 아동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에게 알맞은 교육을 시킴으로써 루소 페스탈로치에 이어 인간 교육의 정신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 지나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어린이들을 고통스러운 배움으로 빠지게 하였던 것을 비판하면서 아동의 가장 자연스러운 활동인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 속에 내재한 신성을 발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교육과는 오늘날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인문주의 교육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르네상스로부터 신인문주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흐름과 사고의 전환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을 의미하며 문예 부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기는 신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간을 지정의를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실학주의는 종교개혁과 절대왕정의 시대를 배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고의 중심이 신에서 벗어나 자연과 현실로 이동하고 이론보다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은 실용적인 존재, 즉 현실에 근거에 사고하고 행동하는 실천적 인간으로 그려졌습니다. 주요 사조로는 감각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인문적 실학주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몽주의는 절대군주제와 사회 불평등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성과 합리성, 자유와 평등, 과학적 사고가 중심 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이해되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합리적 시민으로 이상화되었습니다. 대표 사상가로는 루소와 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지나친 이성 중심성에 대한 반성으로 신인문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사조는 이성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의 조화를 중시하며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조화로운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일의 문학과 낭만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을 감성과 이성을 균형 있게 갖춘 교양 있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인문주의 시대 배경과 교육 특징, 교육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신인문주의 사상가들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인문주의 사상가 프레벨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레벨의 생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벨은 독일의 신인문주의 교육학자입니다. 1799년 예나 대학에 다녔고 1811년에는 괴팅겐 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페스탈로치의 제자 그루너를 통해 페스탈로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1808년 이페르텐으로 찾아가 2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요 저서는 인간교육, 어머니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1836년에 독일 베를린의 블랑켄부르크에서 최초의 유아학교를 세우고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1839년에는 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와 작업을 위한 학원을 개설하고 1840년에 학원의 이름을 킨더가르텐이라 하였습니다. 1840년에는 일반 독일 유치원을 창설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프레벨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프레벨의 교육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벨의 교육학에서는 계몽주의 철학적 사고 혹은 이상주의 철학적 사고라거나 그리고 19세기 신인문주의적 역사학적 흐름의 영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프레벨의 교육학을 비시대성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프레벨은 교육학적 실제의 문제를 시대적사고의 전형들과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프레벨은 페스탈로치의 교육 방법에 근거해서 유아교육의 교육학적 실제를 설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교육학적 실제는 삶의 과정들에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고안한 음물은 박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그와 친숙한 그룹에게만 이해되었고 직계제자 이후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레벨의 교육학은 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일까요? 우리는 피교육자가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돕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교육학은 여기에 있습니다. 프레벨은 사람들아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만의 독특한 놀이교육학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는 사랑교육학을 통해 아이들과 다정스럽게 교제하는 교육을 탄생시켰습니다. 사랑교육학의 독창성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기까지 프레벨의 교육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프레벨의 교육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벨의 교육에 관한 생각은 남달랐습니다. 프레벨의 교육학적 특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에 감춰져 있는 고유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프레벨은 이것을 내적 삶의 양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1805년 그는 우커마르크에 사는 한 친구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프레벨은 떠나기 전에 친구의 방명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운명이 자네에게 곧 보다 더 안정된 부엌과 사랑스러운 아내를 허락하기를, 그리고 운명이 나를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하고 또 나에게 세계에 대한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내적 존재에 대한 관계를 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만 허락하기를 바라네. 자네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나의 노력은 인간을 그들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네. 당시의 프레벨은 건축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교육자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이미 자신만의 교육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예감을 불러올 때에 자기 계시가 작동하여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예감들의 양육은 내적 삶의 양육이며 이로부터 교육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해석함으로써 동시에 또 삶을 형성하는 자신의 자서전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프레벨은 예감의 양육을 교육의 본업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인간적 자아 발견이 예감의 지시에 근거한다면 어떤 예감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감의 힘을 양육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충동적 움직임이 아직 관습에 의해 억눌려지지 않았을 때 시작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예감이 포착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술이 예감을 발전시키고 아이의 예감 포착에는 예술이 전제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프레벨이 말하는 예감 개념은 논리적 틀을 벗어났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교육학은 비시대성의 특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관점이 언급된 이유는 그의 놀이 교육의 원리에서 교육학적인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프레벨의 교육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레벨의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가 사용한 교육 방법의 원리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는 놀이, 노작, 음물 3가지 교육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교육에서 어린이의 자기 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은 18세기에 이미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 루소와 페스탈로치에 의해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특히 프레벨에 이르러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프레벨은 만물의 본질을 신성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사명은 그의 본질인 자기 내부의 신성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이의 자기 활동을 창조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놀이의 원리를 활용한 프레벨의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놀이는 아동의 가장 순수한 정신적 산물이며 동시에 인간 생활 전체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기쁨과 자유와 만족, 자기 내외의 편안함과 세계와의 화합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선의 원천은 놀이 속에 있고 또 놀이로부터 나옵니다. 신체가 피로할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침착하게 노는 아이들은 반드시 힘차고 인내성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타인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프레벨은 열심히 유희에 몰두하여 충분히 놀고 그 후 피로하여 곤히 잠든 모습이야말로 아동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놀이 충동은 내적 욕구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행동과 언어, 겸허와 지능과 같은 삶의 모든 층과 영역들을 포괄합니다. 놀이에 담긴 상징적인 내용은 대화가 아니라 놀이로서의 규칙만으로 전개됩니다. 놀이를 통해서 자기 표현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놀이에서의 어려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형태에 대한 예감을 일깨워줍니다. 공놀이는 거울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놀이는 삶의 거울입니다. 자신의 삶을, 낯선 삶을, 내적 외적 삶의 모습을 놀이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놀이가 자유로운 표현일지라도 내적 법칙들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밝은 거울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맑은 호수의 주변의 풍경이 빗긴 자연의 모습처럼 삶을 미화하고 변화시켜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놀이는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 주체로서 체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놀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 충동의 능력을 이해합니다. 자신의 힘에 대한 느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한 측정도 가능해집니다. 놀이는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기능들이 능력의 형태로 해명되는 틀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사물들과 감각적 실제적으로 교제합니다. 놀이는 예술 체험과 마찬가지로 관조적 관점에서 세계를 체험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체험들은 본인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에게 몰입하여 그의 감정을 체험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와 주인공은 서로 다른 시공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를 미학에서는 미적 관조라고 합니다. 미적인 관조를 통해 체험하는 것입니다. 놀이도 마찬가지로 세계와 부딪히기 이전에 놀이 방식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교육적 의미를 가집니다. 노작 원리를 활용한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작은 노동과 작업을 의미합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강하게 하고 나아가 일과 창조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프레벨은 정원 가꾸기, 바깥놀이, 콩으로 작업하기 등의 일을 창안하였습니다. 음물을 활용한 교육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벨이 사용한 음물은 어원적으로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물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으며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음물을 활용하여 어린이의 감각기관을 훈련시키고 자기 활동을 유도하여 아동의 타고난 잠재 능력을 개발시킵니다. 음물은 독일어 음역입니다. 나무로 만든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동안 수개념을 배우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음물은 단계적으로 놀이합니다. 1단계 음물은 직경 6cm의 빨강, 파랑, 노랑, 주황, 초록, 보라색의 공으로 만들었습니다. 2단계 음물은 3가지입니다. 지름이 6cm인 공, 지름이 6cm, 높이 6cm인 원통, 한 변이 6cm인 정육면체입니다. 3가지는 중심을 꿰뚫어 대에 함께 매달아 빙빙 돌리면서 놀 수 있습니다. 3단계 음물은 2.5cm의 정육면체 8개가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4단계 음물은 5cm, 2.5cm, 1.25cm 크기의 직육면체 8개와 5cm의 입방체 상자입니다. 5단계 음물은 2.5cm의 입방체 21개, 2.5cm의 입방체 3개를 각각 2등분한 삼각주 6개, 2.5cm의 입방체 3개를 각각 4등분한 작은 삼각주 12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는 7.5cm의 정육면체 상자도 포함됩니다. 6단계 음물은 1.25cm, 2.5cm, 5cm 직육면체 18개, 2.5cm, 2.5cm, 1.25cm의 직육면체 12개, 1.25cm, 1.25cm, 5cm의 직육면체 6개, 36개의 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 7.5cm의 정육면체 상자도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프레벨의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휴식한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